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데 아직도 세상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일들이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기막힐 일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좋아져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최근 들어 아주 신기한 일과 기가 막힌 일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는데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놀라우면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때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죠. 제 사연의 서두가 여러분의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기대만 높이는 것 같은데 얼른 그 얘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린 저는 슬하에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줬고 저는 그런 아들과 남편을 보며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전 그런 남편과 아들을 챙기기 위해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곤 했었죠. 아직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랄 것도 없는 평범한 세 식구였습니다. 그렇게 가족 덕분에 행복했던 제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던 무렵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우리였기에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 후 가장이 된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됐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아들마저 잘못될까? 혹시나 아빠 없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 아들을 무척 애지중지하며 키웠거든요. 다행히도 그런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저희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착한 아들로서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면서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더 이상 자식 걱정할 일이 없고요. 이제 마지막 바람을 딱 하나 남겨두고 있었죠. 바로 제 마지막 바람은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저도 자식이 자기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자 바람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들에게는 오랫동안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제가 봐도 잘 어울리던 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게 되며 제겐 며느리라는 새 식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큰 문제 없이 잘 만나오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저는 며느리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 며느리는 어디서 이런 아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이였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좋고 잘난 것도 너무 많고 집안 교육을 잘 받아 성격도 싹싹하니 좋고 착하기까지 하니 뭘 해도 예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니라 어떤 시어머니라도 싫어할 만한 사람이 없을 법한 아이였죠. 그런 며느리가 아들과도 사이가 좋고 저희 아들을 열심히 챙겨주고 나니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말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며느리는 제게도 참 잘했어요. 시어머니 불편한 건 어느 며느리들이 다 똑같을 텐데도 왜 자꾸 절 챙기는지, 저희 아들에게 잘하는 걸로 모자라서 저한테까지 잘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 우리 정아 왔니? 바쁠 텐데 여기까지는 왜 또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 만들어 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어머나,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유, 일하느라 바쁜 애가 이런 건 또 언제 만들었어? 전에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핑계로 어머니도 뵙고요.
어쩜 넌 말까지 예쁘게 할까? 석현이 챙기는 걸로 모자라서 매번 나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맙다, 정아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하죠. 늘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맘 같지 않아서 죄송할 뿐이에요.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되는지 시키지도 않은 안부 전화에 아들 없이도 절 만나러 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를 보며 전 그 아이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진짜 제 딸처럼 생각했고 시집살이 같은 거 시켜본 적도 없었어요. 혹시나 고생시킬까 싶어서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주방에 못 들어가게 막고 흔한 잔소리 한번 한 적이 없었죠. 저는 예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며 더 바라는 것도 없었는데 그럴수록 며느리는 제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키운 아들과 딸처럼 예쁜 며느리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런 저희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아끼고 예뻐하던 며느리가 그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루아침에 며느리를 떠나보내게 된 저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창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아이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들은 그런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 아들은 먼저 떠난 며느리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늘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처럼 혼자를 자처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를 먼저 보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젊은 애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싶어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죽은 며느리는 제게도 딸 같은 아이였기에 전 아들에게 며느리를 잊으라는 말을,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지길 바라며 곁에서 위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보낸 뒤로도 수년간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 전 그런 아들을 걱정하며 애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는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뭐라고? 여자? 석현이 너 만나는 사람 있었니? 예, 놀라셨죠? 저도 엄마한테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새 출발을 해볼까 해요. 아니, 놀라긴 놀랐지만 네가 그런 말을 해주니 엄마는 내심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 너도 이제 새 출발할 때가 됐지. 근데 어디서 만난 여자인 거니?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니에요. 유기견 봉사를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보시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은 유기견 봉사를 하다가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원래 죽은 며느리가 개를 좋아했었는데 사정상 직접 키우진 못하고 종종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서 봉사를 다니곤 했었거든요. 워낙 마음 착한 아이라 베푸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 며느리가 그렇게 떠나고 아들이 적적한 마음에 그곳을 다니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죽은 그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랬던 건지 며느리가 봉사하던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연애 소식에 저는 놀라우면서도 내심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에겐 미안한 일이었지만 아들이 평생 혼자인 것보다는 새로운 짝을 만나는 게 저도 안심이었죠.
그럼에도 며느리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저는 떠난 며느리에게 아들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혼자 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아들이 교제한다는 여자친구와 만나게 됐어요. 사별한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웠던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큰 기대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둘이 좋아서 만난다고 하니 당연히 축복해줄 생각이었죠. 다행히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부터 해야 하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니? 그게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혜리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어머, 내가 모르고 실수를 했구나. 그래, 뭐 부모님 없이 혼자 고생 많았겠네. 웬만해서는 트집 잡을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저도 그 아이가 고아라는 말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아라는 말에 내키지 않은 게 사실이었지만 전 차마 그 앞에서 당황스러운 내색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사별한 후로 오랫동안 전철을 잊지 못하고 내내 혼자였던 아들이 겨우 새 사랑을 찾아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제가 거기서 반대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음에도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예비 며느리가 왠지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은 며느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비교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며느리는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아이였기에 새 며느리가 성에 차지 않는지 저는 새 며느리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애들 둘이 하는 것이고 저는 트집만 잡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새 며느리는 어떻게든 저와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저 어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난 그냥 뭐 별로 싫어하는 것도 없고 크게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나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뭘 나까지 신경 쓰려고 그러니. 그래도요. 전 친정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어머님뿐이잖아요. 제가 부모 정도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 많이 예뻐해 주세요, 어머니. 전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과 왠지 모를 어색함에 거리를 두려던 제게 새 며느리는 너무나 살갑게 다가와줬습니다. 고아로 자랐다기에 그늘이 있으면 어쩌나 했더니 되려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의외였어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이 없어 제게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을 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를 챙기는 걸로 모자라 제 아들을 챙겨주고 심지어 저도 보살펴주지 못하는 제 아들의 상처까지 보듬고 끌어안으며 챙기는 모습에 저는 며느리에게 여러모로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며 전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고아라서 가졌던 편견이나 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먹기로 하고 그 후로는 며느리에게 더없이 잘해주게 됐어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예뻐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말로 그 애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며 며느리와 가까워지려 노력했고 그러자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고 아껴주는 제 모습에 더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며느리에게 아주 큰 변을 당하게 됐죠.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사실 며느리의 정체를 알기 1초 전까지도 제 아들도 저도 며느리를 의심할 어떤 증거도 정황도 없었거든요. 더욱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들이 한 말을 듣고 따르기만 했을 뿐이었죠. 여느 날처럼 근심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다급히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일은 시작됐습니다. 그래 석현아, 월요일에 출장 갔다더니 거긴 지내는데 괜찮니? 불편한 건 없어? 엄마, 지금 저희 집으로 좀 가주세요. 뭐? 집으로 가라니. 너희 집? 아니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혹시 혜리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혹시 저희 집 비밀번호 아세요? 너희 집 비밀번호는 내가 모르지.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확인해야 할 거라니. 그런 거라면 혜리한테 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확인해야 할 대상이 집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 우선은 저희 집에 들어가 주세요.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초인종 누르시거나 집사람 부르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빠르게 누르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럼 혜리가 놀라고 기분 나쁠 텐데.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연락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엄마,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래, 우선 알았다. 근데 혜리가 오해하면 네가 꼭 해명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에게 다급한 부탁을 받았던 그때까지도 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고 며느리를 의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의 전에 없던 행동으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구나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그땐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믿었기에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들네로 갔습니다. 가서는 아들이 말한 것처럼 해야 됐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초인종을 누르게 됐죠. 누르고 나서야 아차 싶었는데 집 안쪽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누군데? 누구길래 그렇게 살금살금 가? 조용히 해. 밖에 들리겠어. 잠깐 남편인지 확인하고 올게. 아침에도 전화 와서 출장지에 있다는 거 확인했으면서 뭔 또 남편이야. 앞집에 올 사람이나 전담 붙이는 사람이 잘못 눌렀겠지. 그런가? 하긴 뭐 남편이었으면 벨을 누를 이유가 없지. 벨 누르고 조용한 걸 보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분명 집 안쪽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 말고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아들이 제게 다급히 연락해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눈곱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제 몸이 휘청거렸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실신할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희미해지는 의식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들이라면 제가 받았을 충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이런 부탁을 한 거라면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을 켠 채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석현이랑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이 여우 같은 년. 너 지금까지 우릴... 이게 뭐야? 여기 이 사람들 전부 뭐야? 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그럼 아까 벨 누른 사람이... 여보, 애들 숨겨. 어서 숨기라고. 얘들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
그만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미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안 상태였고 머릿속으로는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륜 현장을 상상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들어간 저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됐어요. 단순한 불륜의 현장이 아니었거든요. 제 아들이 재혼해 살고 있는 집안에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제 며느리와 불륜남 이외에도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자식이라고 보이는 두 명의 아이가 말이죠. 분명 며느리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단순히 한 장소에 같이 있어서 확신했던 게 아니라 두 아이의 이목구비에 며느리의 얼굴이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제 확신에 확신을 더해줬던 며느리의 외침까지 있었고요. 아들의 집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불륜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서 그런지 며느리에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하고 싶고 묻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정신도 멍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얼이 빠진 저를 깨워줬던 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 보시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이분 저희 동네 주민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엄마가 있거든요. 그 친구 남편분인데 저랑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제가 잠깐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지금 그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이분이 육아휴직 중이라 애들을 돌보고 있어서 같이 저희 집으로 온 거고요. 저희 정말 아무런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애들이 이 사람을, 해리 이모를 워낙 잘 따라서 같이 온 거예요. 저희 애들이 해리 씨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애들만 맡겨놓으면 그것도 민폐인 것 같고 애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 동네 주민? 아니, 아무리 친한 동네 주민이고 잘 아는 사이라도 그렇지 남편도 없는 집에 다른 집 남자를 데리고 와? 그리고 아저씨 옷차림이 친한 동네 주민 옷차림으로 보일 것 같아요? 어느 동네 주민이 남의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있어? 그리고 너, 내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날 귀머거리로 보는 거야? 너 방금 전에 이 남자 보고 여보, 애들 데리고 가라는 말 뱉지 않았어? 넌 동네 주민이나 아무 남자한테 여보라고 해? 거기다 내가 초인종 눌렀을 때도 너랑 저 남자 뭐라고 했니? 우리 석현이 온다 어쩐다 하면서 서로 볼장 다 본 사이처럼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하는 얘기 듣고 이상하다 싶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라고! 그럼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 것이지 이것들이 감히 거짓말을 해? 넌 내가 우스워?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뭘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편한 사이라 동성보다 더 동성으로 보이는 그런 사이라 이분이 옷을 편하게 입었던 거고요. 이게 정말... 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 그럼 진짜 친한 동네 주민 사이인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아저씨 어디 살아요? 동네 주민이라면서? 그럼 어디 사냐고? 그리고 아저씨 부인이랑 전화 좀 합시다. 아저씨 부인도 이런 상황 알고도 가만히 있는지 한번 보자고! 네? 그게 제 아내가 지금 회사에 있어서. 왜 말을 똑바로 못해? 왜? 그리고 회사? 그럼 바쁜 사람 붙잡고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내가 생각했을 땐 그 사람들은 아저씨처럼 거짓말을 잘하진 못할 것 같은데 어디 무슨 말이 나오나 보자고. 한눈에 봐도 무슨 사이인지 알 수밖에 없었던 집안의 모습이었지만 며느리와 남자는 이리저리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딱히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V씨의 집안으로 들이닥치긴 했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대화에서도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입에서 직접 두 사람의 관계를 듣기로 했어요. 애들이 아무리 영악하다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보고 들은 걸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저는 며느리와 남자의 자식으로 생각되는 애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리곤 문을 잠그고 애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묻게 됐죠. 너희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야 한다. 너희 부모님이 누구야? 저기 밖에 있는 두 사람과 무슨 관계야? 밖에요? 우리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 밖에 저 사람들이 맞다는 거지? 너희 엄마가 김혜리, 저 여자가 맞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형이니? 그럼 너 올해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6살이요. 저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 거죠. 아빠한테 말해서 바로 나갈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네? 앞으로도 예전처럼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게요. 제 머릿속에 있던 확신이 사실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였던 겁니다. 첫째 아이가 6살이라고 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은 최소 7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제 아들과 결혼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저희 모자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건지 궁금했죠. 거기다 큰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들 집에 들어온 일이 이번 한 번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출장이 잦은 아들이었던 만큼 집을 비운 시간이 많았겠고 어쩌면 그 많은 시간마다 그날처럼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며느리에게 따져 물으려고 한 순간 며느리가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감싸 안고 적반하장으로 제게 소리를 쳤죠.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한테까지 이러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동학대라는 거 모르세요? 우리 아들들 충격이라도 받으면 제가 가만둘 줄 아세요? 뭐? 아동학대?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야, 아동학대는 너랑 저놈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집에서 우리 아들 사진이 걸려있는 곳에서 우리 아들과 결혼한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 데리고 있는 게 아동학대인 거 아니냐고! 그리고 충격? 너 때문에 내가 받은 충격은 우리 아들이 받을 충격은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했길래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가 나랑 우리 석현이 속이고 결혼할 수 있는 거냐고! 그리고 이혼했으면 한 거지. 어디서 우리 아들 집에 네 전남편과 네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식들 가만 안 둬! 너만 엄마고 자식 생각하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석현이 엄마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석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야! 거기다 나도 너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그냥은 못 둬!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가든 교도소에 가든 내가 네 자식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저놈도 가만 안 둘 거고!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 말한다고요, 말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만 소리 질러요! 애들이 들을까봐 걱정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고요! 며느린 끝까지 제 앞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두 자식이 걱정된다며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제 입장에서야 며느리의 두 자식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었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인 며느리가 애들을 숨긴 후 발뺌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애들이 없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발뺌을 하더라도 제겐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촬영되고 있던 휴대폰 동영상이 있었고 아이들은 죄가 없었으니 말이죠. 이후 아이들과 같이 있던 남자를 보내고 난 뒤 자리에 앉아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 눈에 힘주고 고개도 빳빳하던 며느리가 마치 새우처럼 등을 굽히곤 제 눈치를 보면서 잘못했다는 말부터 먼저 꺼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너 연극하니?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네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 용서를 빌어도 진작에 빌어야 할 걸 왜 이제 와서 빌어? 처음부터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들을까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인정하고 제가 석현 씨 앞에서도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나와 석현이 속인 모든 일들을 인정한다는 거지? 결혼하고 애 낳은 사실 숨기고 네 남편, 네 자식들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까지? 네, 다 인정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네 입으로 다 말해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네, 다 말할 테니까 제발 저희 아이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네? 며느린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걱정됐는지 제게 저자세로 나오며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어요. 적반하장인 며느리의 모습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모든 일을 인정한다며 용서를 비는 며느리의 모습도 적지 않게 제게 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아야 했으니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겨우 달래며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렇게 듣게 된 그동안의 일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단순한 불륜관계라고 생각했다가 아이가 있는 부부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던 충격처럼 이번에도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며느리인 저희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다만 결혼식을 올린 적도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이 저희 아들 집에 있던 남자와 같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지도 11년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둘이나 생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아이는 아이 아빠 앞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데는 어쩌다 보니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미루게 됐고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게 맞는 일이었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 아빠가 미혼부로 지내는 게 자신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거기다 아이들 아빠라고 한 사람이 군생활 중 얻게 된 장애로 국가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혼인신고 없이 지내게 됐다고 하고요. 비장애인인 며느리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혜택 중 세금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고 계산한 거죠. 이후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 아빠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나라와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며느린 밖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깐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을 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아들을 만나게 됐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약속되고 묶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 부부와 부모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무책임할 수 있었고 쉽게 떠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과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자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작은 다툼으로 자신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며 무책임한 며느리가 혼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진 않겠다면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저와 아들이 알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아이들 남편에게 뭐든 하겠다고 빌었고 그때부터 시달림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겨울엔 추위를 피하고 여름엔 더위를 피한다며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죠. 또 매주 매달 남편과 아이들의 생활비로 쓰일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1년 넘게 하다가 바로 그날 저에게 들킨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실을 밝힌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며 제 아들 곁을 떠나겠다고 했죠. 죄송해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일이 어떻게 됐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고 석현 씨 곁에서 떠날게요. 그리고 어머니와 석현 씨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겠습니다. 다른 어떤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만은... 어린 아이들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며느리였지만 전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협박하고 협박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집안으로 들이닥쳤을 때야 당장 정신이 없고 서로의 관심을 숨겨야 했으니 그렇다 쳐도 제가 집 안을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기다 제 아들과 연애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언 3년 가까이 제 아들과 저를 속여왔는데 그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특히 인정을 다 한다는 애가 제 휴대폰 속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수상했죠. 오늘이라도 당장 짐 챙겨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빈 다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요. 대신에 어머니께서 조금 전 찍으신 동영상 그건 지워주세요. 저흰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혹시 보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지워달라. 지금으로선 네가 우리 모자를 속인 데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을... 너 정말 끝까지 날 바보로 생각하는 거니? 눈물 조금 쥐어짜면서 아이들 팔아 감정에 호소하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 조금 전에 했던 말들도 거짓말이지?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너 유리하게 지어낸 말인 거 맞지? 너 하는 짓이 훤히 보여서 알겠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걸. 나 너한테 안 속는다.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꼭 밝혀낼 거야. 나랑 우리 아들 속인데 합당한 처벌 받도록 할 거라고. 알겠어? 전 소리치면서 며느리를 꽉 붙잡았어요. 거짓말을 들킨 며느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또 아들이 올 때까지 며느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말이죠. 당연히 며느리는 제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전 며느리를 놓치면 다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며느리만 붙잡고 있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아들에게 제가 보고 들었던 상황을 모두 전해줘야 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 저는 휴대폰 속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전하긴 충분했고요. 아들은 우선 며느리 휴대폰에서 남편의 연락처와 아이들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곤 무슨 말을 해도 묵묵부답인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물었죠. 전 그때 며느리를 몇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어 탈진하다시피 지쳤던 상황이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아들은 필요한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은 뒤 탈진에 누워있는 제게 찾아와 괜찮냐며 제 걱정을 해줬죠. 당연히 저는 충격을 받았을 아들 먼저 걱정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은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안심이 됐고 그제야 아들이 어떻게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 묻게 됐죠. 그런데 석현아, 너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쟤는 네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던데. 그리고 제 남편이나 아이들 존재를 알았다면 네가 직접 나서는 게 낫지 않았니? 내가 잘못해서 실수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실은 그게... 저도 바로 어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어요. 엄마께 전화했을 때도 반신반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엄마는 괜찮어. 그리고 너한테 방해가 아니라 도움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니 근데 반신반의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쟤한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너한테 말해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확인해보라고 한 사람이 정아예요. 정아? 무슨 정아? 혹시 서정아? 우리 정아, 이 세상 떠난 정아를 말하는 거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정아가 제게 알려줬어요. 아니, 죽은 정아가 어떻게? 정말 죽은 정아가 너한테 말해준 거니? 그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에게 며느리의 상황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정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전 며느리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전 아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며 확인을 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똑같은 대답만 나왔습니다. 정아가 알려줬다는 대답이 말이죠. 그리고 듣게 됐어요. 정아가 아들에게 알려줬다는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정아가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절 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정아가 제 꿈에 나타나서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 정아가 제 꿈에 나타난 건 저 사람과 결혼할 때인데 제 꿈에 나타나선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당연히 정아가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못마땅해 하고 서운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매번 정아가 제 꿈에 나타나 화를 낼 때마다 그런 이유로 화를 내는구나 싶었는데 어제는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은 화를 못 참겠다는 식으로 자기 가슴까지 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아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정아가 제게 막 화를 내긴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입만 뻥끗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정아, 널 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예전에 너와 약속했던 미래를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울면서 애원하니까 정아가 어느새 제 앞에 와서는 절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다 꿈속 장소였던 저희 집에서 제가 저 사람과 찍은 결혼사진을 가리키더니 다시 화를 내면서 다른 사진을 가져다 댔어요. 사진 속엔 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엔 다른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아에게 지금의 아내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화를 내던 정아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다시 한번 쓰다듬어주고 사라졌어요. 저도 꿈에서 깼고요. 솔직히 그냥 꿈이라고 제가 정아에게 미안해서 그런 꿈을 꾼 거라고 넘길 수 있었는데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에 나온 정아 모습과 그날 정아가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엄마께 집안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따로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절 속이고 있었네요. 정말 정아가 절 도와주려고 제 꿈에 찾아와 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다시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들은 분명히 꿈속을 찾아와 준 정아 덕분에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했을 때부터 화를 냈던 정아가 사진까지 가리키며 며느리의 이중살림을 알려줬다고 했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꿈을 과대 해석하고 우연히 겹친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착하고 희생적인 며느리를 아들이 의심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아라면 제 아들과 제가 속고 있는 걸 하늘나라에서 보고만 있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고로 인해 비록 저희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눴던 가족이었고 누구보다 서로를 생각하던 저희였으니까요.
정화에게 이번에도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제 꿈에도 나타나줘서 정화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정화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새기며 그날의 소동은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이 일단락된 거였지 며느리의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보다 더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아들과 제가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에게 또 어떤 식의 거짓말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전부 일일이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들은 직접 발로도 뛰고 사람을 고용해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쫓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확보한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서에서 며느리가 사용했을 수상한 내역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 며느리가 끝까지 거짓말하던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한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냈죠. 제 생각처럼 며느리가 한 말이 전부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하지 않은 것, 아이가 친부의 호적에 올라온 이유 등등 사실인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당연히 거짓말이 더 많았어요. 우선 그 남편이라는 놈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건 맞는데 그 판정을 받은 것 자체가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인 거죠. 남자가 일을 하지 않았던 건 다른 이유가 없었고 원래부터 한량인 탓이었습니다. 또 국가를 속여 장애 판정을 받아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온 게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겠네요. 며느리는 제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 미루다 보니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 아들 이외에도 다른 남자를 꿰어서 돈을 빼돌리거나 빌렸고 그 돈을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썼다고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남편의 호적 아래 둔 것은 다른 남자를 꿰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 남자들과는 결혼 성사 직전까진 갔지만 결국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에게도 가정이 있었으니 자기 가족과 생활하려면 결혼까지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은 달랐어요. 다니던 곳에 출장도 잦았고 가끔은 연 단위로 장기 해외 출장도 있었기에 제 아들과 결혼했던 거죠.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자기 가족들을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데려와 편히 생활할 수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드는 생활비도 고정적으로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들이 해외로 장기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이 큰 년이었고 철저한 범행 계획이 있던 년이었습니다. 그날 제게 다 털어놓겠다고 말하고 아들의 곁을 떠났다고 한 것도 이러한 사실과 그동안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약삭빠르게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가 며느리의 속내를 알아차렸고 아들의 끈질긴 뒷조사로 모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며느리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이혼 소송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들이 벌어온 돈을 빼돌리거나 자기 가족들에게 쓴 것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죠. 혼인 관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는 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남편에게 송금한 내역을 명목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소송을 상간남에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벌을 줘야 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소송을 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국가를 속이고 그동안 장애인으로서 받아왔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게 하기 위해 또 끊기 위해 저희가 알아낸 사실을 연금공단에 신고했죠. 연금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한 끝에 며느리의 남편에게 이제까지 받았던 혜택과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지와 함께 경찰 측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데 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 아들이 알고 있는 결말인데요. 제가 아들 몰래 따로 하는 복수가 있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그년이 다시는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가 쫓아다니며 그간의 행실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을 때건 어린이집에 갈 때건 장을 볼 때건 장소와 시간 상관없이 제가 따라가 화를 내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게라도 해야 저와 제 아들을 속인 데 직접적으로 조금의 복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것까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짓도 곧 그만두려고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괜히 복수하려다 제 아들이 걱정하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자식의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글을 적는 오늘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마치 옛 전래동화에서나 듣던 일이 저희 아들에게 벌어졌으니까요. 저는 귀신이나 무속신앙은 잘 몰라서 그런 식의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나마 제 식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날 아들의 꿈속에 나타났던 정화는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화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그 바람이 에너지의 형태로 변해 제 아들의 주위나 몸속에 있다가 꿈속에서 정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힘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일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전 알게 됐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제 아들의 꿈속에 나타나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알려준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길 바라며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